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3주차 3강의 두 번째 PPT 영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3주차가 인간 공간과 감각이었죠. 감각에 대해서 지난 동영상에서는 형태에 대한 이야기, 형태를 어떻게 인지해 가느냐, 형태를 인지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제1요소, 제2요소, 제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면서 형태를 인지해 가는 거라고 보면 이번 시간에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내부의 정말 공간, 뭔가 가득 벽이나 지붕이나 뭘로 막혀 있는 내부의 공간에 대한 느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이론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책 두 권을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중에 더 터치라는 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치의 내용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그림이 많은 거 제가 교재 소개해 드렸죠. 첫 시간에 그냥 사진이 많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건축 공간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는데 여기서 좋은 거는 뒤에 슬라이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더 터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머물고 싶은 디자인을 위해서 요소를 나눠서 앞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ht, Nature, Materiality, Color, Community 이렇게 조금 저기죠. 다 우리나라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 번역서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3강에서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감각이 뭔지 5대 감각 아마 첫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미촉, 후, 청, 시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5대 감각과 우리가 공간에서 느끼고 있는 요소들을 좀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5대 감각에 대해서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요걸 앞단에 넣었는데 제가 강의 준비를 하고 자꾸 이제 하는 걸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두 권의 책이죠. 애트모스피어라고 하고 이거는 더 터치라고 있는 책을 두 권을 한꺼번에 보려고 했더니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요번에 이 동영상 하나에 책 한 권씩을 보고 할 수 없이 4주차의 강의 계획을 조금 조정을 해서 감각과 요 각각 두 가지 책에서 말하고 있는 요소들을 감각에 매칭하는 거는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으로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에 영상에서는 더 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걸 보는 거죠. 제목. 제목에 영어 제목은 더 터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 뒤에 붙어 있는 부제 머물고 싶은 디자인이라는 말이 훨씬 와 닿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책을 볼 때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봅니다. 라이트 빛이라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네이처는 조금 우리 감각하고는 다른 거지만 자연이라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머터리얼리티는 물성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재료에서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요. 컬러는 뭐 색, 커뮤니티도 우리 감각하고는 조금 다른 그냥 커뮤니티예요.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중에 5대 감각으로 직접적으로 막 볼 다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각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걸 수 있고요. 얘네들은 조금 다른 감각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이번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충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 책이고 어렵지 않은 책이고, 우리 감각에 대해서, 감각이라기보다는 공간의 분위기, 공간을 만드는 뭔가의 요소들을 조금 더 감각에 관련되게 만든 두 가지 책이어서 책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고 목차 보고 사실은 이 소개죠. 인트로덕션을 조금 저는 먼저 봅니다. 이 안에 하고 싶은 거를,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요약해서 적어놓은, 일반적으로 적어놓죠. 그래서 항상 책을 고를 때 제목, 목차, 소개 정도를 봅니다. 저 이런 순서로 여기서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재를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전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라고는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자꾸 바깥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수업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죠. 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거에, 아름다운 디자인에 아주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간에 대한 개개인의 서로 다른 느낌에 대해서 조금,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이 주관에 따라 다르다고들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새 인스타, 핀터레스트, 이건 너무 재밌죠. 여기 때문에 요새 사실은 인테리어하고 건축이 핫합니다. 정말 핫해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걸 다루는 뭐 무슨 구해줘 홈즈, 뭐 건축탐구 집은 좀 다르지만 또 무슨 기본 방송에서도 엄청 많고 유튜브에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핫하고 있죠. 갈수록 더 그래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진이 마케팅에 유리하기 때문에 더 예쁜 사진, 에어비앤비에서 예쁜 집, 예쁜 카페, 예쁜 한 컷. 근데 우리 스팟이잖아요, 스팟. 포토존을 만들고 스팟을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 말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디자인과 경험을 강렬한 사진 한 컷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관점이고요. 추가로 저는 그 이야기 합니다. 디자인의 엔지니어링이 더 중요하다. 엔지니어링은 뭐냐면 가성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행입니다. 실행. 실제로 지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 실제 만들어지는 거가 중요하지, 페이퍼에, 종이에 이렇게 그냥 컨셉만 잡아서 하는 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디자인이 아니죠. 그래서 사진이 아니라 실제 만들어내는 거가 중요하다. 그 만들어내는 거에는 사실은 사람들의 경험, 느낌적 느낌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그러한 데이터가 충분히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 말에는 공감을 해서 별색 처리까지 했죠. 볼드 처리도 하고, 좋은 디자인이란, 좋은 건축물이란 시각적으로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각과 이어진 것이어야 한다. 요게 우리 인간과 공간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이 책은 단순히 사진을 찍고 싶은 덴마크 스타일의 쇼룸이 아닌 손을 뻗어 만지고 싶은 재료와 구성들을 보여준다. 저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축에서 재료. 이런 것들이 실제 만들어지는 거, 만들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용,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사진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도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어져 있는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잘 가꾼 뭄바이 외곽의 정원에서 얼마나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지, 향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공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간을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전반적인 느낌, 공간에 대해서 받는 감각에 향기도 있습니다. 향기도 디자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새 방향제도 많이 팔리고, 캔들, 향초죠. 향초도 엄청 많이 팔잖아요. 이게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죠. 공간의 느낌을 바꾸면서요. 그 다음에 교토에서 료칸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많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그 신도림역에 보면 신도림역에 쇼핑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유명한 쇼핑몰 디자이너가 설계한 건데, 지어지면서 위에서부터 물 떨어지는, 폭포수 같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왜 우리가 폭포수 밑에 가기도 하고 소리를,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 커다란 소리에서 감동받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든 신도림역에 있는 쇼핑몰에 보면 이 물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물이 똑똑똑똑똑똑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결국은 지하 1층에 아주 사람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모이는 공간에 있고요. 강남의 고속터미널에도 과거에는 그 분수가 밑에 있었어요. 이런 소리들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실제 공간을 만든 사람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듭니다. 디자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 공간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감각에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가 이 책의 목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노무 아키텍트라는 건축사 사무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책을 발행하는 회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 말이 제가 또 중요하다고 공감되는 말이어서 별색 처리 볼드에 밑줄까지 쫙 그렸네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느낌을 상상하는 능력이다. 사실은 건축에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는 거 많아요. 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상상하는 능력이 기본 출발점이다. 경험하고 느끼는 느낌, 제가 계속 말하죠. 공간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하자, 뾰족하게 하자. 공간 감각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걸 실제 지어내려면, 실제 만들어지려면 구체적인 레시피, 사실은 우리가 후반부에 배워야 될 각종 사람의 행태가, 그 공간의 크기, 장치의 사이즈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실제 만들어내고자 하는 능력, 거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경험과 느낌을 상상하는 능력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건축가의 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이 좀 기네요. 저희 공간 수업하고 너무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쭉 보겠습니다. 분위기, 즉 공간의 전체적인 인상은 우리가 날씨를 느낄 때처럼 모든 감각을 통해 다가온다. 감각, 느낌적 느낌 강조하고 있죠.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지만 지극히 단순한 경험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소금이 짜다, 설탕이 달다, 이런 느낌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어떤 공간에 어떤 요소가 단맛이고 짠맛이고 쌉쌀한 맛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로 했지요. 그래서 이 책이 아까 말한 빛, 자연, 물질성이라고 번역했네요. 물질성, 색, 공동체 이렇게 분류를 나눠봤지만 저희는 집중적으로 이제 오감에 대해서 볼 거고 이 내용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이 책을 보는 게 아니어서 짧은 동영상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다른 이야기들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맛배기처럼 나올 겁니다.
자, 햅틱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디자인 사조라고 해야 되나? 뭐, 아직까지는 사조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죠. 여기서는 저는 뭐 햅틱 디자인에 대해서 뭐 강조하거나 거기 그렇지는 않지만 감각에 대해서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중요하게 하고 그거를 만드는데 노력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책, 더 터치라는 책의 소개였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를 찾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각각의 5개 요소에 대해서 책은 굉장히 사진이 많아요. 사진이 많고 앞에 이제 목차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다른 책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오감할 때 다시 그 사진들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빛이죠. 빛, 라이트.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조명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빛은 시각적 감각만을 뜻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다음에 5대 감각을 할 때 시각의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단순히 비교했을 때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자, 열린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을 쬐다 보면 따스함이 피부를 감싼다. 또 뒤에 다시 반복하겠지만 느낌적 느낌, 촉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체온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죠. 사실은 우리가 감각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서 미각, 미초, 구청, 시각, 촉각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빛은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환경 시간 아니다. 요번에도 환경 배우죠. 1학년들. 이 빛은 밝기도 있고 사실은 온기, 따뜻함도 있죠. 그래서 빛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라 합니다. 좋은 온도, 빛이 잘 드는 방은 온도하고도 관련이 있다. 또 하나, 이건 이제 조금 고차원이죠. 단순히 빛을 밝기나 온도, 온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짧은 시점이고 이거를 시 계열로 본다 그러죠. 보통 우리 시간을 좀 투영해서 이렇게 보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아침, 저녁에 따라서 태양이 주는 양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밝기도 온기도 시각과 변하는 거잖아요. 6시, 9시, 12시, 3시, 6시, 9시 되면 빛의 양과 온기가 달라지고 이게 사람의 느낌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요거는 조금 이제 고급진 한 차원 높은 이야기입니다. 빛은 공간을 시시각각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장치에 의해서 뭔가 또 흡수하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아크네 스튜디오 청담점에 대한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다시 구했더니 요런 거죠. 요게 앞에 인트로덕션에서 이거 라이트 본문이군요. 본문 내용 중에 반투명 벽이라고 했던 거예요. 도시의 기후를 흡수하고 또 반사한다라고 한 거는 사실 이거 제가 직접 가보질 않아서 그냥 사진만을 볼 때는 요새 렉산시트라고 하는 별로 비싸지 않은 재질이 생각나는데 이거는 제품명이고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얘는 상품명이고 일반화된 제품명이 아마 폴리카보네이트 판넬인 것 같아요. 불투명한 화학적인 플라스틱 같은 건지 재질의 뭐 조합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투명한 것이 이 빛을 간접적으로 확산, 직광을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빛이 뿌옇게 번져 보이는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최근에 디자인에 좀 많이 쓰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냥 참고로 보죠. 이 안에 있는 재질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솔리드 보이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디자인할 때 얘가 약간 가벼운 빈 공간 같은 느낌의 투과성이 있다면 얘는 조금
묵직한 꽉 찬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이제 상호 대비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빛이 얘를 통해서 투과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책에는 없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 몇 년 전이죠.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그 갑자기 빛의 투과 이런 폴리카보네이트는 현대에 나와 있는 재질이고 그 전에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가우디 있죠. 가우디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런 요새 많이 써요. 이것도 아쿠아 유리라고 하죠. 아쿠아 유리를 쓴 건물을 제가 갔었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찍었었는데 못 찾았어요. 날렸나 봐요. 그래서 그 아쿠아유리를 통해서 이 빛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빛우물 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제가 봤던 거는 이 안쪽에서 봤어요. 그 사진이 없는데 이 안쪽에서 빛이 이런 아쿠아유리를 통해서 굴절해서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이 공간을 보는 느낌이 굉장히 환상적이었어요. 무지. 근데 사진은 또 사진이 이렇게 다 그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그 감각을 느껴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이 거장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죠. 이런 예는 너무 많아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우디가 생각나는 바람에 이 앞에서 말한 시시각각으로 바꾼다는 게 이것도 그때 같이 여행 갔을 때 봤던 성당인데 성당은 주로 우리가 불투명 약간 뿌연 유리를 쓰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모자이크 타일 같은 유리를 썼죠. 근데 제가 여기에 좀 오랜 시간 머물렀거든요. 공간을 좀 볼 게 많고. 그래서 오후부터 석양이 지는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이 창밖에 있는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노을 지는 컬러가 들어올 때는 황홀한 느낌을 주는. 그래서 이 빛은 공간의 분위기를 시시각각 바꾼다 했을 때 생각나는 건물이었어요. 성당.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직접 느끼는 거고 느끼면서 이게 어떤 요소가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보면 좋습니다. 이것도 급하게 찾았던 사진인데 이런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 사례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죠. 어디에 있지? 서울 근처에 요새 거대한 새로 짓는 쇼핑몰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다음에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요 비슷한 느낌의 천창에 이런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빛을 투과시키는 쇼핑몰들이 유명한 해외 브랜드예요.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도 들어왔는데 유사한 디자인을 계속 합니다.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자,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시간이 길어지는데 자연요. 네이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연은 이런 소리나 감촉 이런 거였던 향기의 근원이죠, 근원. 그래서 집과 자연이 조화되는 거, 그리고 그런 느낌이 옛날에는 이제 우리 쉘터라고 해가지고 은신처라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건축물이 생긴 거는 외부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외부와 내부, 자연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안으로 들이느냐, 차입한다 그러나? 그런 표현을 쓰죠. 자연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도입한다고 하거나, 빌려온다거나,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바다 전망이 있는 곳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건축가 이 사람의 말은 구체적인 경험이라면 되게 추상적이어서 이 말보다는 제가 그냥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빛이 투과되는 방식이고요. 앞에서 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거는 뚫린 벽이어서 앞에 라이트에서는
단순히 빛이 들어오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여기 지금 자연에서는 빛과 공기가 다 들어오는 바람이죠. 자연의 바람과 온도 이게 다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 조건하고도 조금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따뜻한 쪽 뭐 그런 쪽에서 잠깐 하는 거가 있고요. 일본 쪽에서 오히려 이런 내용의 디자인은 더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자연에 대한 차이 뭐 그런 이야기를 보다가 이거는 이제 제가 또 그 전이죠. 한참 몇 년 전에 파리에 갔을 때 장 누벨이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건물을 가봤는데 국내에도 있어요. 국내에도 있는데 국내에서 느낌과 여기서의 느낌이 또 굉장히 달랐지만 이 사람이 자연을 가지고 들어오는 차용이라 그래야 되나 도입이라 그래야 되나 자연을 될 수 있는 대로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디자이너고요. 건축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다 어떤 건물은 요거예요. 건물은 얼마 되지 않고요. 나머지를 다 자연적인 요소로 했고 이 인면에도 자연적인 요소를 하고 실제 이런 조경도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을 느끼게 하고 여기 요소들은 사실은 빛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우리 블라인드처럼 외부에 루버를 설치해서 조종하는 거여서 자연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물하고 소통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요소인데 여기도 제가 갔을 때 감동이죠. 건물에서 느끼는 감동, 공간에 대한 감동이 엄청 컸었고요. 그 이야기 하자면 또 끝도 없으니까 앞에 사진은 제가 찍은 거고 이거는 위에서 보는 사진을 인터넷에 찾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나머지는 다 자연으로 두고 사실은 굉장히 주변에 이런 녹지하고의 관련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애초에 건축가가 디자인할 때보다는 많이 자연하고 직접적인 자연이 들어오는 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사진으로 막 대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전부 완전 나무, 숲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아직 안 됐는지 계속 뭐에 문제가 있는지 약간 이렇게 인조 사진 같은 뭐 이런 걸로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자, 장 누벨이 그런 식의 디자인을 잘하는데 사실은 가까운 저희 서울에 리움이라는 데 보면은 이런 디자인 요소를 이 사람이 사용했던 게 있어요. 여기도 가봤었는데 이게 지금 외부의 모습이고요. 이건 뭐 여러분 언제라도 가서 보십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바깥쪽으로 툭툭툭 튀어나오죠. 앞에 사진 다시 보시면 이런 요소예요. 뭔가 박스가 일률적으로 이런 건물처럼 면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박스들이 건물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돌출되어 있는 게 뭔지 모르겠었는데요. 들어가 보면 이 건물도 그럽니다. 건물 이렇게 리움미술관도 이렇게 바깥으로 네모 박스가 돌출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물이 사실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전시물이 달려 있거나 이렇게 전시물이 서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거나. 그래서 사람들은 전시물을 보죠.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 전시물을 보고 또 이 전시물을 보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뭘 보냐면 요 창밖에 있는 자연을 봅니다. 저는 이 박물관 몇 번 가봤었는데 여기에 보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해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조각상을 보거나 뭔가 보면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수업 시간 같은 여러분이 지금 느낀 수업 시간 같은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면 요 옆으로 싹 나갔을 때 이 자연의 모습이 쫙 보면은 휴식 같아요. 쉬는 시간. 그래서 이게 이를 공부했다 쉬었다 공부했다 쉬었다 이런 게 다이나믹하고 약간 파노라마처럼 이어져 있는 연속성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공간에 대한 감각을 줍니다. 뭐 이런 거 가서 한번 느껴봤으면 합니다.
자, 칼라요, 칼라. 읽어보면서 할게요. 흔히들 색이라고 하면 물감이나 페인트 칠을 생각한다. 근데 이건 질감을 더한다. 이거 저는 정말 건축에서의 칼라는 인테리어하고는 또 달라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에서는 칠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인테리어 말고 익스테리어, 외부에 뭔가 색감을 칼라를 낸다는 거는 이건 재질입니다. 재질, 재료, 재료의 질감, 재질입니다. 건축가요. 건축가는 질감이에요. 건축이 쓰는 컬러는 패션 디자이너가 쓰는 컬러감이나 순수회화를 하시는 분이 쓰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이야기도 나오네요. 물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축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색은 공간의 물질성의 확장으로 본다. 이게 건축가들하고 또 도시를 보는 조경하시는 분하고 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컬러를 뭔가 재질의 확장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이 책에서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파트 실내에 무지개색 팔레트 같은 디테일을 더해 연출을 했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인테리어적 요소인 것 같았고요. 덴마크 해변에서 색을 통해서 집과 자연 환경을 하나로 연결시켰다. 라는 거는 뒤에 사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건축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보다는. 그래서 뒤에 제가 건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과 함께 변화하는 건축의 세계 일예조, 그냥 사례예요, 사례. 저희가 쓰는 재료 중에 지붕에 이게 지금 동판 지붕입니다. 동판. 동판은 처음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그런데 이런 지붕을 여러분 잘 보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왜? 이거는 막 시공했을 때 이런 반짝반짝거림이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동기와의 색상 변화다. 동으로 만든 기와의 색상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냐? 최초만 이래요. 최초만 이렇게 반딱반딱거리고 점점 진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녹색이 됩니다. 건축의 컬러는 재질의 특성, 재료의 질감, 재질이에요, 재질. 재료의 질감에서 재질로 이야기됩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 재료의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는데 계속 해봅시다. 벽돌의 컬러요. 벽돌 색깔, 여러분 벽돌 색깔이 무슨 그냥 붉은색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지금 앞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 색과 오른쪽에 보이는 이 색이 같은 색인가요? 다르죠. 왜? 질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마 이거는 공장에서 바로 찍어낸 매끈한 빨간 벽돌일 거고요. 얘는 과거에 쓰던 벽돌을 깨운 아마 파벽돌일 겁니다. 같은 벽돌이어도 질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이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디자인이 기본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공사가 될 때까지 가는 디자인, 계속 가성비, 엔지니어 관점까지 끌고 가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공 시점까지 가져가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거 뭐 시공 전 시공 후를 보려는 게 아니고요. 이 파벽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얘는 벽돌을 기존에 다른 건물에 이렇게 썼던 것들을 요새는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벽돌집이 많았고 이걸 다시 부시어가지고 그 돌을 다시 쓰는 게 이제 파벽돌, 깨진 돌을 쓴다 그래서 파벽돌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파벽돌 느낌 나는 돌을 만들어내죠. 왜 이 파벽돌을 쓰냐면 좀 다른 사진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올 건. 처음에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백화 현상이 나요. 이 안에 있는 뭔가의 성분들이 빗물과 만나가지고 공기와 만나서 이렇게 백화가 되는데 이 인터넷 사진은 자기네 제품을 바르면 이런 백화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사진이었고 저는 그걸 거꾸로
원래 벽돌을 막 시공할 때는 이렇게 깨끗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백화현상이 한번 일어난 거를 이걸 까내고 나서 이렇게 파벽돌로 다시 쓰게 되면 한번 일어난 백화현상이 그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아서 파벽돌이 과거에는 많이 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벽돌,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벽돌은 빨간색, 벽돌을 한 가지 이렇게 따면 벽돌도 시간에 따라서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확장성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닥에, 아마 내부 바닥에 바닥 재료, 그 다음에 요 데크의 재료, 그 다음에 여기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의 재료,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보게 되는 이 흙,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재질을, 컬러를 통일함으로써 확장해 보인다는 거죠. 수업하실 때는 요거 한번 링크에서 들어가면 여기 노무 아키텍트라는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동영상 링크가 어려워서 제가 패스하는 거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별도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정자는 앞에서 이 자연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을 끌어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물은 다 자연을 끌어오는 거가 메인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아니죠. 과거 우리 선조들의 정자는 항상 자연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래서 풍광 좋은 곳에 자리 잡아서 건물이 막힘이 없어요. 강을 보이거나 어딘가 산 위에 있거나 풍광 좋은 곳에 있는 거지 딱 막아서 건물 안에 내부만 가지고 자연을 차단하거나 그런 식의 공간은 없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이에요. 이거는 중요하죠. 어떤 공간이 아름답지만 불편하다면 주요 기능을 상실한 거다. 이거 제가 항상 더 강조합니다. 예쁘다는 것보다 기능이 기본으로 돼야 된다.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라고 이야기한 유명한 건축가 르꼬르비제의 말도 있고요. 기능성이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름답다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어떤 공간에 대한 감각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단순히 아름답다가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 감각.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죠. 디자인은 모든 것을 묶는 풀, 접착제라는 거예요. 이건 커뮤니티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이 공간을 통해서 유대감을 갖고 이런 이야기 하죠. 소속감이라는 개념이 공간과 분리된 이 시기에 어떻게 공동체가 활발한 공간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추가했죠. 코로나19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공간을 원할까? 이게 커뮤니티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거에 저희의 커뮤니티는 이런 거였어요. 그냥 동네 당산나무 아래 뭐 그냥 마루만 있으면 만나서 다 이야기했었고 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물 기르면서 이게 우리의 과거의 선배님 선조들의 커뮤니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는 그나마 이 사진은 뭐 자연 있는 이제 카페, 여러분이 좋아하는 카페나 아니면 이런 커다란 건물에 오픈된 공간, 이거는 별마당 도서관이죠. 코엑스에. 이런 공간이 요새 와서는 우리의 이렇게 공동체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물리적 장치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었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건축 쪽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간 장치를 만들어낼지는
지속적인 숙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뭐 지금 다룰 거는 아니고 이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부록에서 햅틱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간단히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실험적인 건축운동 양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 촉각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 이런 사람들의 색채나 예술가들에 대한 작품을 제가 사진으로 잠깐 찾아봤습니다. 햅틱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항상 어원을 보시고 용어를 하라 그러는데, 이게 촉감이라는 걸 뜻하는데, 요새는 이런 디지털 기기에서 뭔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디자인하는 쪽에, 건축 쪽보다는 오히려 더 이 용어가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앞에서 말한 색채 칸디스키는 이런 칸디스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고 추상적인 거죠. 이런 감각적인 부분, 시각을 자극하는 빛의 대비, 색채의 대비.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책에서 나온 걸 제가 찾은 거예요. 도널드 저드라는 사람들이 디자인한 이 컬러감이 강렬하죠. 이사무 노구치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이 전등의 형태도 굉장히 감각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감각에 즉각적으로 뭔가 행복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좀 감각에 기본을 두는, 감각에 포커싱하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햅틱 디자인인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햅틱 디자인을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간에서 느끼는 감각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 느낌적 느낌을 얼마나 좋게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길었죠?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